제3자의 원고 적격 우리 584페이지에 우리 판례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4번은 이른바 제주일보 사건이라고 해서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주일보사가 이제 갑 주식회사인데 종이신문이 이제 예전보다 잘 안 되니까 운영이 힘들어져서 이제 갑 주식회사 오리지널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서 신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청인 도지사에게 신문 명칭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을 주식회사가 이른바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을 회사가 오리지널 제주일보사를 통째로 인수할 만한 여력은 없으니까 그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인 제주일보의 이름 사용권을 이제 허락받아서 제주일보 이름으로 이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 주식회사, 빨간색 네모의 회사가 사이즈가 큰 회사다 보니까 오리지널 제주일보사인 갑 회사의 사업을 양수,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지휘승계 신고를 하고 병 회사에 지휘승계 신고를 도지사가 수리를 해주고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병 회사는 예전에 제주일보사를 통째로 인수했으니까 그 전에 이름만 빌려서 발행하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제주일보 명칭 발행을 놔두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명칭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주일보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을 회사가 제주일보사를 통째로 인수한 병 회사에게 주어진 지휘승계 신고 수리에 대해서 법률상에게 침해를 인정받아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을 주식회사가 병에게 주어진 지휘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수리 처분은 제주일보사를 통째로 인수한 병 회사에게 발급된 처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용료 지불하고 제주일보 명칭을 쓰고 있던 을 회사가 더 이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요거 제3자이지만은 법률상에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을 주식회사가 제주일보사를 인수한 병 회사에게 주어진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본 거니까 제3자일지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안 자체가 좀 명칭 사용이란 말도 있고 사업을 인수하는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구조를 바꾸게 시험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일보 명칭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 잘 나오는 쟁점인데,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 주어진 침입적 처분을 이제 구성원이 다투는 경우, 이게 이제 쉬운 편으로 하게 되면 법인 또는 단체가 월급 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이 다투려고 하는데 구성원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에요. 그럼 회사하고 직원은 서로 이제 다른 존재니까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직원이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직원의 회사에 대한 처분을 직원이 싸우는 원고 적격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당의 운전기사의 합승 행위. 그러면 운전기사분이 택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분이세요. 직원의 잘못을 이유로 법상 책임자인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처분이 나옵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직원이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게 돈 내라는 처분이니까 회사, 법인이 직접 원고가 되면 되는 문제이지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운전기사님이 직접 원고 적격을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은 없다예요. 자, 두 번째도 우리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그랬으니까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들이에요. 근데 주주들이
법인에 대한 처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처분인데 그 처분 때문에 이제 법인이 청산, 망하게 되는 구조이고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혀 쓸모짝이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 그래서 자, 법인에 대한 처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소멸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망한다. 그 정도의 처분이야.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대체할 만한 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는 회사를 완전히 숨통 끌어넣는 처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인에 대한 처분 때문에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소멸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회사에 대한 처분 가지고 주주들이 싸울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삼성전자에게 1,200억 원의 과징금이 나갔어요. 저도 삼성전자 주식 한 개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개개의 주주들이 법인에 대한 처분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판례 3번 별표해 두시고 우리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이 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을 해줘요. 첫 번째 쟁점이 장관이 사립학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사업 분쟁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이 자체적으로 지금 법인을 이사회를 꾸려서 이사를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를 대신 선임해 주는 게 이른바 대리라고 하는 처분이에요. 법인이 해야 될 일을 행정부가 대신해 주고 결과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스스로 이사를 의결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대한 처분이니까 우리 대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부와 관련이 있는 교수님 그리고 총학생회 그런 교수협의회하고 총학생회는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전국대학 노동조합의 대학교 지부 이런 노동조합의 대학교 지부는 공부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아니니까 학교에 대한 처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다 이렇게 봤으니까 사업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은 공부하는 사람들인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고 공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학교 노동조합의 지부는 원고 적격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가장 유명한 내용들이 우리 수익적 처분의 제3자의 원고 적격이라고 해서 이 수익적 처분이 허가가 발급될 수도 있고 특허가 발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허락하는 개발 허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과는 달리 제3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처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패턴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경업자 소송 그러면은 경쟁하는 업자 간의 소송이니까 제3자가 누가 되느냐, 이른바 이제 기존 업자예요. 그럼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가 신규 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신규 업자는 자기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거니까 좋은 거겠지만 기존 업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소송을 한번 걸어보려는 시도들이에요. 전부 다 기존 업자들이 영업이익의 감소를 법률상 이익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시면은, 자,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자가 허가 영업이다. 그러면 이제 허가로 인해서 돈 벌고 있던 영업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니까 허가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매출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러면 동종의 신규 업자가 등장해서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특허업이다 그러면은 기존 특허업자에게 독점을 법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기존 특허업자가 있는데 신규 특허업으로 인해서 독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건 무조건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니까 특허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업자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돼요. 그래서 특허는 독점을 법에서 보장하는 데 어떤 게 허가업이고 어떤 게 특허업이니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기본적으로 허가업이에요. 누구나 신청해서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킬 만한 자유권이 있으니까 허가업자들은 무한 경쟁의 시절이고 특허업은 기본적으로 독점이 보장돼 있으면 특허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판례 1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키워드는 운송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사업이 특허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 처분이 이른바 기존 버스 업체의 노선 변경이에요. 그 노선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독점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버스 회사가 다른 버스 회사들도 이 노선을 운행하게 되니까 손님이 이제 절반으로 나뉘어서 영업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운송사업은 특허업이니까 자, 기존의 운송사업자, 기존 특허업자에게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신규 버스 회사에게 노선 운행을 허락하는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요. 이게 특허업의 경우에는 독점 노선 운행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번. 화물 자동차도 운송사업이고 전부 특허사업이니까 기존 특허업자가 원고 적격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한의사 면허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에 불과하다고 봐요.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은 이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이 말이 반사적 이익이니까 한의사분들은 양약사분들에 대한 한약 조제시험 합격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봐요. 결국 허가업이냐 특허업이냐 이제 그게 구별입니다. 자, 석탄 가공업 허가가 연탄공장 허가예요. 특허사업까지는 아니니까 기존 연탄공장 업자는 신규 연탄공장에 들어선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어요. 자, 두부 제조업체들에게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두부 제조업체에 대한 영업허가. 그러면 두부 공장이 특허업일까요? 그냥 허가업일까요? 당연히 허가업이니까 전부 다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에는 허가업하고 특허업의 구별이 좀 섞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화되고 있으니까 요즘의 판례 문장은 허가업이냐 특허업이냐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해당 업종의 근거되는 법률에서 뭐를 규정하고 있는가 보기를 보는 거예요.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 그러면 과다한 경쟁을 막아서 경영의 합리성을 꾀하는 게 원래 목적이다. 요게 독점을 법에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다한 경쟁을 놔두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불합리해질 수 있으니까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 이 표현이 자유경쟁 영역이 아니고 독점을 보장한다 그 뜻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신규업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판례가 자, 보통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에서 해당 업자들 사이에 그러면 경업자 소송이에요. 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자에게 인허가가 발급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똑같은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자는 자, 경쟁하는 업체에게 주어진 면허, 인허가 등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만한 적격이 있다고 봐요. 이게 과다한 경쟁을 막고 기존 업자의 독점 영업이익을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신규업 허가를 쌓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제3자가 싸우려고 하는 유형이 이른바 경원자 소송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경쟁하다 경자에 원하다 원자이니까 여기는 허가를 원하고 있는 신청자들 간의 경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원관계라는 표현 자체가 경쟁하는 원하는 놈들끼리의 경쟁. 그래서 TO는 딱 한 개 있는데 신청자가 8명이면 한 명의 허가를 받으며 나머지 신청자는 자동으로 탈락으로 이제 결론 지어지는 관계. 그게 경원관계입니다. 그러면 탈락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제3자가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에요. 그럼 탈락한 사람이 제3자의 지위에서 뭐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가? 이게 허가를 받은 허가자에게 주어졌던 허가 처분 가지고 탈락한 사람들이 소송으로 싸우려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원래 볼 수 있는 게 자기는 탈락한 사람이니까 허가 제도 하에서는 신청했다가 허가 거부당한 자체가 거부 처분이에요. 둘 다를 싸워볼 수 있다. 이제 그 뜻이에요. 신청했다가 한 명의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관계에서는 탈락자가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니까 거부 처분 취소등의 원고 적격은 원래 있고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이른바 경쟁의 자유라는 기본권에서 승자에게 주어진 허가 처분이 과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발급이 된 것인지를 법관에게 한번 심사받아 보겠다. 두 가지를 전부 해볼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주어져요. 근데 경험관계라고 해서 100% 원고 적격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닌 게 다만 뒤에를 조심하셔야 돼요. 명백히 법적인 장애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들의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리 경험관계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원고 적격을 주는 건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원래 허가 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들은 허가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경원자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81번. 우리 납골당 설치 장소에서 500m 내에 있는 50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납골당 설치라고 하는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바운드리 안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개발 공사로 인해서 환경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경상 이익 피해가 바로 법률상 이익으로 추정되니까 어려운 문장은 납골당이 누구에 의해서 설치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요. 왜냐하면 환경의 피해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공사한다고 해서 먼지 안 날 것도 아니고 사기업이 공사하고 있다고 해서 소음이 안 날 것도 아니고 공사가 누구에서 진행되는 상관없이 구체적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요걸 이제 표현을 바꾸게 되면 그 밑에 판례입니다. 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의해서 그 처분으로 그 처분이 전부 다 개발 허가들이에요. 대규모 공사를 허락하는 공사 허가로 인해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 요게 대명사가 환경영향평가구역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면 당연히 환경상 이익 침해가 곧바로 법률상 이익이 돼요. 근데 어려운 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을 줄 수는 없는데 밖에 있는 주민들이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가 우리는 구체적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처분 전 공사 허가 이루어지기 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 이런 거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는 원고 적격을 가져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제 개발 공사지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영향권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도 밖에 있는 거고 여기도 바뀌고 전부 다 밖에 있는 거니까 전 세계 모두에게 원고 적격을 줄 수는 없다요. 대신에 이제 밖에 있는 주민들일지라도 나도 안에 있는 주민들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람처럼 나도 안에 있는 주민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스스로 입증하면은 예외적으로는 원고 적격을 밖에 있는 주민들도 가져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공사 개발 허가 나오고 있고 영향권 범위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보실 게 안에 있냐 밖에 있는 주민이냐 그걸로 구별하시고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 부정인데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주민과 똑같은 환경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면은 그때는 원고 적격을 받을 수 있다야. 대신 헷갈리라고 많이 나오는 게 밖에 있는 주민들이 헌법의 기본권인 환경권이나 환경정책 기본법만 가지고서는 안에 있는 주민과 똑같이 원고 적격을 가질 수는 없어요. 스스로 구체적인 환경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지만이 밖에 있는 주민들이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타 법률상 이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제 판례들 보도록 할게요. 자, 판례 1번은 채석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채석 허가 취소 처분합니다. 요게 양도인의 채석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서 허가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이 가게를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휘승계 신고하고 수리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니까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양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도 양수 나오게 되면 지휘승계 신고 수리 사건이니까 양수인도 양도인에게 주어졌던 허가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키워드는 회원 모집 계획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 사건이에요. 자, 골프장은 골프장인데 실내 골프장이 아니고 야외 회원제 골프장이야. 그럼 회원 모집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는 게 골프장 업체가 여기 계획서에 명시된 인원수만큼 회원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이게 업체의 신고예요.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그럼 야외 골프장은 대규모 공사를 동반하는 체육시설이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검토결과 통보를 내려준 게 수리해 주는 거예요.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건데 이 수리 처분이 누구에게는 침입적 효과가 있나? 이른바 기존에 비싼 돈 주고 회원권 가지고 있었던 기존 회원이 이제 막대한 회원권을 발행하는 이 수리를 쌓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존 회원의 회원권 가격이 뚝 떨어질 게 뻔하니까 자산상 이익의 침해를 법률상 이유로 받아들여준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 밑에 내용은 키워드가 생태자연도 등급이에요. 자, 환경부 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했던 지역을 이제 2, 3등급으로 이제 변경합니다. 근데 이건 환경부 장관이 하고 있고
환경만을 이제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자연환경을 직접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익은 직접 보호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제 인근 주민에 불과한 갑, 동네 사람들은 생태 자연도 등급 변경 결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원고적 격은 없다고 봐요. 이 생태 자연도 등급 제도는 자연 환경만을 심사해서 보호하는 내용이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니까 법에서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면 원고적 격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판례 4번은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동네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도시 계획이 처음에 수립되었다가 이제 바뀌는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있었던 계획이 이제 파란색에 도시 계획이 들어왔다가 계획이라는 건 진행할수록 이제 바뀌는 게 본질이니까 도시 계획을 빨간색으로 이제 바꾸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가 원고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결론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봤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발표되었던 도시 관리 계획이 구속력 있는 계획이고 거기에서 이제 따라야 됩니다. 처음에 관리 계획이 이 정도를 이제 그린벨트로 묶었었어요. 여기 이제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린벨트로 이제 줄인 거예요.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그린벨트는 여기까지. 그럼 이제 A 마을은 이제 파란색에 예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그린벨트를 축소하는 빨간색 변경 결정 덕분에 그린벨트에서 이제 해제된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분리. B 아저씨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묶여 있는 사람이야. 해제 대상이 아니었다. B 아저씨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고적 격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인데 이거 만약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해보게 되면 B 아저씨가 빨간색으로 그린벨트를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소송 걸어서 취소 판결 받아내게 되면 빨간색이 없어져요. 그럼 B 아저씨가 자기도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지금 풀렸던 A 마을을 도로 그린벨트로 묶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자기도 풀어달라고 요구해야지 저쪽을 도로 묶으라는 주장은 애시당초 법률상 이익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판례 5번도 우리 좀 심화적인 내용인데 여기는 X로 바꾸질 않고 그냥 지문 채우는 용도로 나오는데 어감 자체가 틀린 걸로 보여서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계획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도시 계획 사업이 결정이 되고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계획 사업하면서 필요한 공공사업마다 각각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수용 재결 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으로 시작을 하고 수용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뺏긴 사람이에요. 수용 재결이 협의 취득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공공사업 부지로 강제 취득하는 게 수용 재결이에요. 그 수용 재결 때문에 팔기 싫다는 사람도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땅을 되찾고 싶은 사람은 파란색의 A와 빨간색의 B 중에서 뭐를 싸워야 되나? 그 소유권을 되찾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소유권을 박탈해가는 B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사람이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직접적 원인이 있는데
앞서 있었던 도시계획 결정 A를 다툴 만한 법률사항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수용에 의해서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토지 수용 처분을 쌓아야 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지 앞단계인 전체 도시계획 결정을 곧바로 취소를 요구할 이익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판례 6번하고 비교 판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인데, 자,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낙찰받았다. 이게 정식 이름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그래서 경락인이에요. 그럼 시간적인 순서는 경매가 먼저 열리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매라고 하는 처분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경락인은 전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꼴이 되니까 다 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매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경매 절차 열리고 거기에서 낙찰받아서 남의 부동산, 체납자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이 하자 있었다라고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 자기는 원인 없이 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니까 재산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락인이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런 소리예요. 직접적인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건데 비교 판례는 조심하실 게 부동산을 인수한 사람 맞는데 포인트가 압류 등기 후. 그러면 원래 압류가 걸려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짜고 치고 부동산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조세 징수를 위한 압류 등기라고 해서 앞에 세금 징수니까 A라는 사람이 세금 부과를 받고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 못 빼돌리도록 A명의 재산에 압류까지 걸려 있어요. 압류 걸려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되는데, 자, 체납자하고 짜고 치고 B 이름으로 이제 인수한 거예요. 소유권 명의를 이제 돌립니다. 이게 압류 후에 부동산을 이제 양수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B가 얘기하기를 아니 내 땅인데 왜 파란색의 압류를 걸었냐? 이거 제3자 물건에 대한 압류니까 무효다 풀어. 이런 주장은 안 받아준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압류가 걸려 있으면은 세금 먼저 밀렸고 그 다음에 압류 걸려 있어요. 그럼 재산 이전하면 안 되는데 뻔뻔하게 짜고 치고 명의를 바꾼 다음에 자. 세금 밀린 건 A이고 이 부동산은 B 내 건데 왜 제3자 소유에다가 압류했냐 풀어 이런 주장은 안 된다 그런 소리야. 이건 전부 다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이니까 압류 등기 후에 부동산을 인수한 소유자는 오히려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해서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압류 처분을 쌓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판례 7번도 의외로 가끔 나오는데 판례 7번의 키워드는 일단 위명이다. 그게 하나 이제 동그라미 두시고 자, 허위의 이름 그런 뜻이에요. 자, 미얀마 국적의 갑 외국인이 자, 본인 나라를 이제 탈출하려면은 신분을 좀 숨겨야 했으니까 을이라고 하는 허위의 이름의 여권으로 탈출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 이름으로 여권에 지금 이런 이름 나와 있으니까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허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갑 미얀마 아저씨를 직접 면담해서 조사.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여권의 이름만 가짜 이름일 뿐이지 현존 실제하는 인물이니까 직접 조사해보고 갑에 대해서 난민 인정 못해드립니다 라고 처분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외국인 갑은 대한민국 현재 난민으로 입국해 있는 사람이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 외국인이 돼요.
여권의 이름만 가짜 이름이었지 실존하는 사람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조사했다. 이게 키워드야. 그 이제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가 지금 만들어진 외국인이니까 난민 인정 거부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자, 판례 8번은 그야말로 슈퍼 판례입니다. 자, 키워드는 지방법무사회.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같은 자격증 모임이지만 이 지방법무사회가 법률의 근거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법의 근거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업무대에서는 처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친구 직원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채용 승인 신청했는데 거부 때리거나 또는 채용 승인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 있는 친구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채용 승인 인허가를 취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무수탁 사인을 처분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당연히 처분 명의자인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럼 이때 원고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인 법무사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법무사도 답답할 것이고 자, 이 지방법무사회의 채용 승인 거부 때문에 자,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이 사무원이 되고자 했던 사람도 전부 다 둘 다 원고 적격이 다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쓰지 못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 법률성에게 침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지금 지방법무사회의 채용 승인 거부나 취소 때문에 일자리 얻지 못하고 있는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직원이 되고자 했던 사람 둘 모두가 원고 적격이 둘 다 있다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9번은 뭐 요즘 유행이 지났으니까 넘어가시고 판례 10번은 우리 강론의 내용인데 기본적인 포인트가 우리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오게 되면 그 이전고시란 말이 보이지 않으면 전부 다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은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특히 정비구역 내의 땅 주인이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재건축과 관련된 일련의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사익은 전부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객관식 용어를 하나 메모해 두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소유권 이전을 다 끝마치고 널리 알리는 고시가 나오게 되면 이른바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요거 말고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돈 문제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11번도 그냥 지문 채우는 용도인데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땅 주인인데 시행지역에 포함된 이 말이 도시계획사업이 벌어지는 범위 내에 있는 땅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땅 주인은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게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자, 판례 12번 우리 이제 별표 드시고 자, 공법상 계약에서 원래 유명한 판례인데 한국연구재단이 갑대학교 총장에게 자, 너희 대학교 BK21 연구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라는 이유로 두뇌한국 BK21 사업협약 해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슬래시 끊으시고 자, 우리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협약 해지 이름만 계약이지 이거 본법상 계약이 아니고 처분이에요. 연구개발 협약 해지 요거는
잘못한 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 처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법상 계약에서 보통 나오는 판례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실 건 앞문장이 아니고 뒤에 그 까만색이 있는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한국연구재단 역시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누구에 있는가? 갑대학교 총장에게. 자, 연구개발비를 부당으로 집행했던 그 해당 연구팀장 을에게 3년간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해라 라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연구팀장 을은 자신에게 주어진 협약 해지 통보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연구팀장은 자기의 국책연구사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니까 직접 참여 제한을 당한 을은 이 협약 해지 및 참여 제한 통보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본 그런 사건이에요. 첫 번째, 두뇌한국 BK21, 브레인코리아 21 사업협약 해지는 처분이고, 두 번째 여기서 물어보는 건 연구팀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에게 3년 동안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마. 이런 참여 제한은 기회박탈이니까 이 자체가 처분이고, 직접 참여 제한을 당한 연구팀장을이 자기의 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뒤에가 이제 포인트가 이 판례에서의 뒷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고 적격의 구체적인 판례는 다 봤으니까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협의의 소이익이라고 해서 표현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데 해당 취소 판결 받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쪽의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